네, 안녕하세요. 6월 16일 위성정보학개론 14조 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습을 진행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만족을 한 것 같았어요. 네, 너무 막 자세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괜찮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오늘 복습도 비슷한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가는 방향으로 복습을 진행하고 마지막 복습 시간에 총 복습이 3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그 전체 내용에서 못한 부분과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 싸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질의응답을 한번 볼게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였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출결을 퀴즈로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없어 빈칸으로 제출했다면 교석 처리되나요? 그럴 리 없겠죠. 네. 의견이 없으면 당연히 빈칸으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제출해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제가 말한 퀴즈 출결은 예전에 의견을 물어봤던 그런 퀴즈들 말고 예전에 했던 거 있죠. 실제로 제가 뭘 하라고 문제를 내줬던 진짜 퀴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했으면 출결로 인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의견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없어서 빈칸으로 제출을 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 경우도 다 출결로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응답은 시험 시간이 1시 반에서 3시 융복합 공업 수업 3시 시작으로 알고 있죠. 이수원 교수님 수업.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시험 시간은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다음 시험까지는 한 3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의실도 아마 제가 시험 봤던데 그대로 이성 교수님도 2곳 아니면 3곳을 사용할 건데 앉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험 시간이 1시간이긴 하지만 1시간 시험을 다 채운 학생들도 있을 거고 빨리 풀어서 3, 40분 만에 다 푼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푼 학생들은 당연히 먼저 풀고 제출을 하고 나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용이할 것 같아서 1시간 시험 끝날 때까지 다 가만히 있다가 다 같이 우르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혼잡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이나 고등학교 때 시험과는 달리 시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채우고 있을 필요 없이 먼저 다 푼 학생들은 당연히 먼저 제출을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밖에서 다음 수업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리 위치는 당연히 바뀔 것 같아요. 저 수업이랑 융복합공업 수업 시험이랑 네, 그것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강의에서 위성 영상을 다운받는 방법과 이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기말고사에는 출제 안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 안 듣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줘야겠네요. 그러한 것들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질문 중에 이제 본 수업과 많이 관련이 있는 것들을 빼고는, 질문한 데에서는 막 문제가 깊이 있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제 강의 자료 올려놓은 거 플러스 제가 강의했던 동영상들을 위주로
전체적인 흐름과 또 세부적인 것들은 적절한 이제 암기를 하셔서 시험을 보면은 아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위성 관찰이나 드론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대면 수업을 했다면 사용하는 교재가 있을 텐데, 이걸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대면 수업도 지금 우리가 했던 비대면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을 거거든요. 교재 같은 거는 뭐 제가 처음 수업 시간에 이런 교재들이 있다 얘기는 했지만 교재가 없어도 강의 자료와 동영상만 봐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따로 이런 교재는 없어요. 이 수업과 관련된. 그래서 그런 거는 없고, 위성 관찰 은 뭐 실제로 눈으로는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야외 활동은 안 했고, 드론 실습 같은 거는 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날려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한 60명, 65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드론을 날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저나 조교가 위성에 대해 가져와서 위성을 설명하고, 직접 뭐 날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그러한 수업은 뭐 2학기 때 혹은 2학년 때 하면 되니까 뭐 이번 학기 때 놓친 실습 수업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특히 이제 싸에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뿐만 아니라 지난번 질문들에서도 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어, 자세히 본 수업만큼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복습 2번 남았죠? 복습 1은 했고 복습 2와 3이 있는데 복습 2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복습을 할 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좀 더 궁금해하고 어려웠던 부분 뭐 싸라든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좀 설명이 미흡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복습 3 시간에 좀 더 구성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습 나머지 오늘 포함해서 2번의 복습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말고사 일정 장소를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또 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 번 얘기한 대로 날짜는 6월 31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장소는 구간 105호와 106호,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106호는 48명이 수용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조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어요. 책상을 보니까 새 책상 같아요. 책상도 아주 깨끗하네요. 새 책상 같고 이렇게 한 책상마다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종이가 놓여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종이들은 그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실제로 비워둘 예정인 책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이가 없는 책상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106호에는 48명이 수용이 가능하고 105호에는 20명, 합해서 68명이 수용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 위성정보학개론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 두 강의실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혹시 이렇게 좌우 앞뒤로 자석을 띄워놨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요 105호와 106호에서 시험을 보는 어떤 경향들을 파악을 해보고, 이 두 강의실에서 60명, 65명 이상이 수업을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면은 요 105와 106호 두 강의실에서만 시험을 볼 거고요. 요 두 강의실에서 보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 싶으면은 뭐 한 개,
강의실을 추가해서 총 3군데에서 나눠서 볼 생각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정해지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얘기했지만 시험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시험을 볼 거고요. 당연히 먼저 본 학생들은 먼저 나가서 다음 과목 공부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1시 30분 1시 30분에 30분 전인 1시 정도까지는 구호관 106호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차례차례 발열 체크 후 문제가 없으면 강의실에 입장하는 형태로 어,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질의응답과 기말고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공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복습한 거에 의해서 오늘도 이제 복습을 할 건데, 우선 지난 시간에 뭘 했냐. 일단 위성이 뭔지, 그리고 위성을 분류할 수 있는데, 궤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했는지,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했는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원격 탐사, 우리가 배운 원격 탐사에 대한 전반적인 배운 내용들을 짚어봤었죠. 큰 그림으로. 원격 탐사의 정의가 뭐냐, 특징이 뭐고 장단점이 뭔지 일반 측량과 비교해 보았고, 원리, 플랫폼, 이것들에 대해서 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복습을 할 거냐면, 이제 원격 탐사를 우선 이제 해상도, 원격 탐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해상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거고요. 복습을. 그리고 센서, 센서가 이제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 거죠, 센서가. 그래서 에너지원에 따라서 수동형과 능동형 센서로 나뉠 수 있고, 또 해상도에 따라서는 공간 해상도, 그리고 분광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류로 센서가 분류가 될 수 있고, 또 파장대에 따라서는 어떤 센서가 있는지를 봤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지난 시간에 하나 더 하던 것 같은데, 어, 데이터, 원격 탐사 데이터 취득 방법에 따라서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도 배웠죠, 이미. 데이터 취득 방법이 뭐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피스크 부름과 푸시 부름. 그쵸? 사실은 프레임 방식도 있었는데 위성 영상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 취득 방법에 따라서는 휘스크 부름과 푸시 부름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휘스크 부름과 푸시 부름의 차이점 이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습 구성은 아마도 네 가지 해상도, 공간, 분광, 방사, 주기 해상도에 대한 내용과 센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이제 오차, 방사 오차와 방사 보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네, 해상도부터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해상도 영어로 뭐였었나요? 레솔루션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해상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뭐였죠? 공간, 분광, 방사, 그리고 주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공간은 영어로 스페이셜, 분광은 스펙트럴, 방사는 라디오 메트릭, 그리고 주기는 템퍼럴. 영어 잘 쓰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죠. 템퍼럴, 레솔루션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해상도라는 거 뭐 네 가지 다 각각 다른 정의를 갖고 있지만 해상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센서가 대상물을 관측할 때 이 대상물을 관측하는 센서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공간적인 능력, 분간적인 능력, 방사적인 능력,
뭐 주기적인 능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도 요 네 가지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서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카로 찍은 사진들을 주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격자 모양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했고, 이러한 격자들은 동일한 색깔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난 격자, 하나하나의 격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이 하나하나의 격자를 우리는 화소, 영어로는 픽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화소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더 이상 영상에서, 사진에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이차원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화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화소들, 디지털 카메라나 뭐 핸드폰 카메라로 봤을 때 이런 화소 안에는 하나의 색깔이 또 표현된다고 했지만, 그러한 색깔은 우리는 색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컴퓨터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값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안에 뭐 100이라는 값, 50이라는 값, 27, 200, 뭐 이런 값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화소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는 화소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영어로는 픽셀 밸류라고도 했었고, 또 어떤 단어들이 있었나요? 디지털 넘버. 짧게는 이제 DN 앞글자만 따서, 요거 픽셀 밸류도 앞글자만 따서 PV라고도 했고, 또 브라이트니스 밸류, 요 앞글자를 따서 BV, 밝기값, 화소값, 이렇게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화소값의 정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각 화소, 하나의 화소가 갖는 하나의 숫자로 된 값, 보다 정확하게는 뭐 밝기값, 요거를 우리는 화소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소랑 화소값에 대한 정의를 했었고, 이제 네 가지 해상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넘어가도록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간 해상도. 공간 해상도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의 화소가 지상에서 나타내는 크기를 이제 공간 해상도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렌셋의 멀티스펙트럴 밴드는 뭐 30m고 아리랑 위성은 1m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30m, 1m라는 건 뭐냐? 이 하나하나의 격자가 갖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1m면은 얘의 공간의 상도는 1m, 30m면은 얘의 공간의 상도는 30m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거에 대한 개념이 공간 해상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광 해상도. 분광 해상도는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나요? 분광 해상도는 센서가 취득할 수 있는 파장의 다양성. 그래서 뭐 보다 좀 더 이렇게 잘 대응되는 용어로는 밴드 수라고 이제 밴드 수랑 대응이 될 수 있겠죠. 혹은 뭐 밴드 폭. 그래서 밴드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분광 해상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밴드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밴드 폭은 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초분광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밴드 수가 수백 개 되기 때문에 이 밴드 폭이 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광해상도가 좋은 영상을 예를 들면 이제 초분광 영상이 있을 수 있겠죠. 영어로는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요게 지금 그린 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흑백 영상이죠. 흑백 영상이라는 거는 전정색 영상, 즉 어두운 색, 0에 가까운 값은 검은색, 그리고 높은 밝기값을 가질수록 하얀색에 가까워지는 그런 전정색 영상이 되는데, 이러한 전정색 영상이 컬러 영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동일 지역에서 취득된 여러 개 파장대의 영상, 밴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세 개로 표현된, 더 많이 네 개까지 그릴까요? 얘네들을 이제 우리는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밴드, 2번 밴드, 3번 밴드 해서 뭐 n번 밴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1번 밴드가 예를 들어 블루 파장대, 2번 밴드가 그린, 3번 밴드가 레드, NIR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각 밴드에 대응되는 파장 영역이 있다면은 이렇게 BGR, NIR 밴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블루 파장대는 약 400에서 500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로 하면 0.4에서 0.5 마이크로미터에 대응되는 파장대는 블루 영역 파장대고, 그린은 한 500에서 600, 대략적인 거예요. 나노미터. 그리고 레드는 대략 600에서 700 나노미터, NIR은 뭐 750에서 뭐 900 나노미터 정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NIR 밴드, 이 범위를 레드 밴드, 이 범위를 그린 밴드, 이 범위를 블루 밴드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걸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분광해상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다음은 방사해상도. 방사해상도는 어떤 걸 방사해상도라고 하죠? 반사 강도 차이, 반사값 차이에 대한 센서의 민감도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자, 공간해상도에서 우리는 단위를 뭘 썼나요? 미터, 혹은 멀리서 찍은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킬로미터, 가까이서 찍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센티미터급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위를 공간해상도 단위로 썼고, 분광해상도는 나노미터나 마이크로미터, 뭐 장파장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도 쓰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로미터나 나노미터를 주로 썼고, 그러면 방사해상도를 다루는 단위는 뭐였었나요? 기억나나요? 비트죠, 비트.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비트 영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 영상이 8비트 영상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2의 8승은 256. 즉, 밝기값의 범위가 0부터 255까지 총 256단계로 밝기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5에 가까울수록 하얀색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울수록 검정색에 가까워지는 그런 개념이 방사해상도다. 그래서 이 방사해상도가 크다는 얘기는 더 한 화소에서 밝기값 단계를 다양하게, 더 민감하게 밝기값 단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은 주기해상도, 마지막. 주기해상도라는 거는 센서가 한 지역을 촬영하고 동일 지역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 요거를 주기해상도 혹은 뭐 재방문 주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간해상도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거는 굉장히 명확하죠.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랜셋 같은 경우에는 재방문 주기가 16일, 그리고 컴셋도 R이랑 U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렌셀 16일이라는 거는 한 지역을 촬영하고 그 지역을 또다시 촬영할 때까지 16일이 걸린다는 거고, K2 영상 아리랑 2호 같은 경우에도 한 지역을 촬영하고 그 지역을 또 촬영할 때까지 뭐 카메라를 돌린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한 28일이 걸린다. 그게 주기해상도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해상도에 대한 복습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센서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부분, 원격 탐사 전체, 어, 플로우 차트에서 센서 부분만 띄어서 가져와 봤어요. 센서를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 중에서 우리는 해상도에 따른 해상도 구분, 파장대, 에너지원, 그리고 데이터 취득 방식에 따라서 센서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배웠지만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센서가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우선 해상도, 좀 전에 배운 해상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지를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간 해상도에 따라서 센서를 나누자면 크게 고해상도 센서와 중저해상도 센서로 나뉠 수가 있죠. 요 둘을 구분하는 명확한 어떤 기준, 공간 해상도 기준은 없지만 보통 이 전정색 가장 해상도가 좋은 펜크로매틱 전정색 영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m 정도, 1m보다 더 좋으면은 고해상도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저해상도라고 불러요. 하지만 딱 정확히 1m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공간 해상도가 좋으면은 고해상도, 그렇지 않으면 중해상도, 저해상도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해상도 센서 배운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리랑 시리즈, 컴셋 시리즈는 대부분 이제 고해상도 영상, 고해상도 센서를 탑재한 위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아이코노스, 킥버드, 또 뭐 있었나요? 월드뷰, 뭐 GOI 등등 이러한 애들이 이제 고해상도 센서를 탑재한 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고해상도가 아닌 센서를 이제 중저해상도로 묶었는데 또 중해상도랑 저해상도랑 구분하기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중저해상도로 묶었고 중저해상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해상도가 아니면은 중저해상도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한 랜셋이라든지 랜셋 친구 스팟이라든지 또 뭐 있나요? 고스, AVHRR, 모디스 뭐 이런 애들 등등등이 이제 중저해상도 센서를 대표하는 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 다음은 분광 해상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분광 센서, 다중분광 센서, 전정색 센서. 일단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분광 해상도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정색 센서는 밴드가 몇 개죠? 전정색 센서는 한 개의 밴드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전정색 영상 혹은 전정색 센서라고 한다. 보통 고해상도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전정색 밴드와 네 개의 밴드를 갖는 다중분광 센서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정색 센서는 펜크로매틱 그리고 밴드는 한 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중분광 센서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개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수개에서 수개 말이 좀 이상하네. 수십 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중분광 센서, 멀티스펙트럴 센서라고 한다. 반면에 초분광 센서는 수백 개로 이루어진 수백 개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초분광 센서라고 하고, 뭐 잠깐 배우기도 했지만 수천 개의 밴드가 있다고 하면 뭐 울트라 스펙트럴 센서라고 또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까지 많은 밴드를 구성하고 있는 어, 센서가 위성에 탑재된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전정색, 다중분광, 초분광 센서 이들이 이제 분광 해상도로 구분할 수 있는 센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장대로 센서들을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 크게 파장 영역에 따라서 가시광과 근적에서는 하나로 묶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적에,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파장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요거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시광이나 근적에는 앞에서 바로 앞 페이지에서 배운 것처럼 약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가시광, 한 900 정도가 근적의 영역이 되겠고, 그거보다 조금 긴 파장 영역이 이제 열적에, 열적에도 범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딱 일반하긴 어렵지만 한 뭐 10 마이크로미터, 10에서 한 12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열적에, 그리고 그거보다 긴 파장, 뭐 짧게는 밀리미터에서 길게는 뭐 센티미터, 미터까지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했었죠. 그리고 가시광과 열적에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광학 센서라고 우리는 부르고, 영어로 쓸까요? 옵티칼. 광학은 이제 옵티컬이라고 하고, 이런 긴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게 레이더 센서라고 했었죠. 이렇게 파장대로까지 구분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원에 따라서 센서를 나눠볼게요.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공간이 조금 좁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 써볼게요. 자, 수동형 센서, 그리고 능동형 센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볼게요. 수동형 센서는 영어로 패시브, 능동형 센서는 뭐였죠? 액티브 센서라고 했죠. 이 둘을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가장 옆에도 써 있지만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어떤 요인이 뭘까요? 뭐로 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소스 오브 에너지. 에너지원이 뭐냐에 따라서 수동형 센서다, 능동형 센서다를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동형 센서의 에너지원은 뭐죠? 네, 일반적으로는 외부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수동형 센서라고 했고, 대부분이 이제 태양 에너지를 그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태양 에너지라고 알고 있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했었죠. 수동형 센서의 에너지원은 태양이 되겠고요. 능동형 센서 에너지는 센서, 즉 자기 자신, 즉 자기 자신이 에너지를 쏘고 받아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면은 그게 이제 능동형 센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태양이 있고 태양의 전자기파가 지표면에 맞고 돌아오는 게 센서에 도달되어서 영상이 취득이 되면 이거는 수동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원격 탐사의 영상 취득 원리는 이제 수동형 센서였고, 능동형 센서는 이렇게 센서를 그려서 센서에서 팔을 쏴서 어떤 대상물에 맞고 돌아오는 에너지, 도달되는 뭐 걸리는 시간과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능동형 센서다. 이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에너지원이 자기 자신이냐 외부냐에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 이들의 특성, 여러 가지로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특성 차이라고 하면은 날씨나 시간의 제약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많냐 적냐가 이 둘의 특성의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수동형 센서는 날씨나 시간의 제약이 좀 많죠. 왜냐하면 에너지원인 태양이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구름이 많이 꼈다든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런 구름이라든지 수증기가
여러 전자기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능동형 센서는 날씨나 시간 제약이 아예 없진 않지만 수동형 센서에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동형 센서를 대표하는 위성, 그리고 능동형 센서를 대표하는 위성,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RGB 밴드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도 다 수동형 센서고,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센서를 다 수동형 센서라고 기억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했었죠. 광학 센서, 뭐 초분광 센서라든지, 뭐 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센서, 뭐 해양을 관측하기 위한 센서들 등등 이러한 것들 대부분 그냥 수동형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반면에 능동형 센서다라고 생각이 들면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죠. 라이다랑 레이더. 라이다는 뭐 약자였나요?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인징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거 LI와 DAR 해서 이거 약을 잘 따서 라이다라고 했고 레이더도 똑같은데 레이디오 뒤엔 똑같아요. 디텍션 앤드 레인징. 앞에가 라이트 빛의 파장대를 에너지를 쏘고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높이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라이다라고 하고요. 레이더는 빛의 파장대가 아니라 레이디오, 이게 전파라고 했었죠. 사실은 맨 처음에는 마이크로파보다 더 긴 전파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서 레이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최근에는 그보다 조금 더 짧은 마이크로파 영역의 파장대 전자기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파를 주로 이용을 한다고 했었죠. 최근에는 어쨌든 마이크로파를 주로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쏴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돌아오는 에너지 양을 가지고 지상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레이더. 그리고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레이더를 가지고 고해상도를 높은 공간 해상도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인 SAR이라는 가 굉장히 대표적인 능동형 센서라고 했었죠. 중에서도 이제 R이랑 5호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위성이다 라는 데까지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데이터 취득 방식에 따라서 센서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휘스크 브룸과 푸시 브룸으로 나눌 수가 있죠. 휘스크 브룸, 푸시 브룸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휘스크 브룸을 또 다른 용어로는 크로스 트랙 스캐닝이라고 했었고 다음은 푸시 브룸은 얼롱 트랙 스캐닝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했었죠. 일단은 뭐로 비교를 해볼까요?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정의. 자, 휘스크 브룸의 정의. 어떤 말이 들어가면 휘스크 브룸이라고 했나요? 반사경이, 그쵸? 반사경, 거울, 로테이팅 미러, 반사경이 회전하면서 일정한 촬영폭을 연속적으로 촬영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이게
휘스크 부름이다. 즉 반사경 회전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휘스크 부름이라고 했고, 반면에 푸시 부름은 어떤 단어가 들어간 푸시 부름이라고 했죠? 선형 배열 센서. 선형 배열 센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선형, 일렬로 쭉 배열된 센서가 존재하고, 얘네들이 일정한 촬영폭을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면 푸시브룸 센서라고 했었죠. 그림을 그래서 조금 비교해 볼까요? 휘스크 브룸은 자 이렇게 위성이 쭉 어떤 너무 길게 갔네요. 다시 위성이 쭉 경로를 따라 궤도를 따라 가고, 여기 이제 회전 거울이 있죠. 회전 거울이 있어서 이 반사경이 회전을 하면서 일단 특정 촬영폭을 지속적으로 쭉, 쭉, 쭉 촬영해 나가는 방식이 휘스크 부름 방식이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것도 썼어요. 프리즘이라고도 하고 뭐 분리형 감지기, 분리형 감지기에 맞고 이제 여러 가지 뭐 RGB, NIR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밴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다중분광 영상을 얻게 되는 것이 휘스크 부름 방식의 센서라고 했었고요. 푸시 부름 방식은 이런 회전 반사경, 회전 거울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일렬, 선형으로 배열된 선형 배열 센서가 있어야 된댔죠. 선형 배열 센서를 가지고 선형 배열 센서가 갖고 있는 폭만큼 일정 폭을 지속적으로 쭉 스캔해 가면서 촬영하는 방식이 선형 배열 센서다. 그래서 휘스크 부름 방식을 대표하는 빗자루는 이렇게 생긴 쓰는 빗자루, 푸시 부름은 이렇게 생긴 밀걸레 같은 밀대로 되어 있는 빗자루를 푸시 부름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에 따라서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은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휘스크 부름의 장점은 한 번에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야각이라는 건 이제 필드 오브 뷰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사경이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하는 이 각도, 이거 이제 필드 오브 뷰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를 넓게 할 수 있잖아요. 넓게 할 수 있다는 거는 한 번에 넓은 폭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이 촬영폭을 거의 비슷하게 그리긴 했지만 이 촬영폭을 이 세타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 촬영폭이 더 넓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넓어짐으로써 예전에 기아 5차 할 때 보긴 했지만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어쨌든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넓은 폭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반사경의 넓은 시야각 덕분이다.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반면에 푸시브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서의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수천 개로 혹은 뭐 수만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넓은 지역을 취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푸시브룸의 장점은 뭐죠? 딱 봐도 간단한 구조, 그쵸? 그냥 센서가 선형으로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좀 가볍고 작고 전력 소비도 적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고 했었죠. 단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단점은 이제 휘스크 브룸은 이제 센서가 좀 복잡하고 회전 거울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하 왜곡도 조금 상대적으로 푸시 브룸 센서가 기하 왜곡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둘을 비교해 보자면 휘스크 브룸이 상대적으로 기하 왜곡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푸시 브룸의 단점은 뭐 좁은 지역, 좁은 폭도 있겠지만
많은 센서가 있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라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센서가 많은 것도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와 장단점을 비교해 봤고, 대표적인 휘스크 브룸 방식의 센서와 푸시 브룸 방식의 센서들을 봐보면 뭐가 있을까요? 휘스크 브룸은 렌셋이 자주 나오죠. 렌셋 1호에서 7호까지는 휘스크 브룸이고, 노아에서 발사한 고스와 AVHRR 이러한 것들 등등이 휘스크 브룸이 되겠고, 푸시 브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해상도 센서, 아까 고해상도 센서 뭐뭐 있는지 봤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고해상도 센서는 모두 푸시 브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고 또 대부분의 이제 초분강 센서도 마찬가지로 고해상도 고해상도가 아니라 푸시 브룸 센서다. 대부분의 초분광 센서도 푸시브룸이다. 고해상도는 제가 제 기준에서 자신 있게 모든 고해상도 센서는 푸시브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닌 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닌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고해상도는 무조건 푸시브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초분광 센서는 그 중에 몇 개, 한 2개 정도는 휘스크브룸 센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전 강의를 봤을 때. 네, 그렇게 이제 휘스크브룸과 푸시브룸을 비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복습은 방사오차와 방사보정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마이크로파 부분을 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복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기말고사 관련돼서 추가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딱 한 번 남았네요. 수업이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